오늘 이제 학부모 분들이 이제 많이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특히 지금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뭐 핸드폰이라든지 게임 중독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방법이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은 저는 원래는 이제 분자신경 생물 쪽에서 이제 전공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도 이제 많은 뇌과학적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에서 지금 이제 통합헬스케어학과에서 학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명상과 이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이제 뭐 게임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정말 우리가 뭐 어렸을 때는 이제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핸드폰이 일단 없었고, 그런데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핸드폰을 너무 아주 당연하게 이제 종이보다는 그런 이제 전자기기를 당연하게 이제 생각하고 그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것과 지금 영유아 시기, 그리고 청소년기, 그리고 젊은 성인기까지 우리 뇌가 활발하게 발달하는, 사실은 발달 단계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뇌에 미치는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이제 뇌라고 하는 것이 정서와 또 인지 기능, 또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성 발달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런 것들 간의 이제 관계, 그리고 명상이 실제로 많이 이제 도입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을 이제 경감시키고 또 뇌기능 향상과는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 중독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이들만이 아니라 사실 어른들도 이것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체크해 보시겠어요? 스마트폰이 없으면 떨리고 불안하다. 네, 맞는 게 있으면 체크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잃어버리면 친구를 잃은 느낌이다. 하루에 스마트폰을 2시간 이상 사용한다. 네, 스마트폰 어플이 30개 이상이면 대부분 사용한다. 화장실에 스마트폰을 가져간다. 스마트폰 자판이 쿼티다. 컴퓨터 자판과 같은 배열이다. 스마트폰으로 자판을 입력하는 속도가 남들보다 빠르다. 식사 중 스마트폰이 울리면 바로 확인한다. 스마트폰을 나의 보물 1호로 생각한다. 스마트폰으로 2회 이상 온라인 쇼핑을 했다. 네, 여러분들 몇 개 체크되셨습니까? 어, 네. 저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4개에서 한 5개 정도는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 체크라고 해서 3개에서 4개 해당이 되면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라고 하고, 5개에서 7개 해당 스마트폰 중독 의심, 8개 이상 해당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스마트폰 이용자 4명 중 1명이 중독 상태로 이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유아 중독 비율이 28.4%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우리 전체 인구에서 이제 2019년, 2020년, 2021년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면서 더 많이 이런 현상들이 났던 것 같고요. 또 이 점점 갈수록 이 과의존 위험군이 높아지고 있고, 유아에서도 증가하고 있고, 또 청소년은 또 아주 많이 이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 이제 전 국민이 거의 이제 사용하다시피 하면서, 이것이 아주 편리하긴 하지만 이것에 중독이 되는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문제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이 중독이라고 제가 표현을 썼는데, 대체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엇인가, 거기서부터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우리 뇌에서 이 중독이란 현상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이제 모든 현상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현상이 이제 감정도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도 이제 모든 것들이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제 화학작용의 결과로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사람의 뇌를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사람의 뇌를 이제 촬영을 해서 이게 지금 아주 가느다란 선들로 되어 있는데 이 선들이 이제 그 신경세포의 축색이라고 하는 부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위아래로 연결되어 있고 좌우로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네트워크가 우리 뇌에서 아주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중독이라고 하는 현상과 또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거에서 우리 뇌에서 어떤 네트워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네트워크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 지금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분비가 되어서 그 다음 신경세포를 정기적으로 자극시키는 이런 이제 과정이 우리 뇌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런 이 연결상에서 중독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 우리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러한 것에 의해서 사실은 이런 네트워크가 변화하게 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 자체가 변화하게 되는데요. 중독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도파민이 여러분들 뇌에서 신경세포 말단에서 분비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즐거움, 그리고 뭔가 보상감,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데 그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 이제 움직임이나 행동과 인지, 집중, 학습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이제 중독과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뇌에서 이 뇌 이제 중뇌 부분에 있는 부분에서 많이 합성이 되어서 우리 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것이 지나치게 또 반복적으로 우리 뇌에서 분비가 되게 되면은 우리 뇌에서 이 도파민이 어느 정도 이제 일상적인 자극에서 얻는 그런 자극에 의해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되는 것으로 더 이상 즐거움을 느낄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독 현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 마약 이것이 되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사실은 이제 마약도 마찬가지고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모든 것들이 이제 중독이라고 하는 것이 연관이 되면 이 도파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어떤 자극을 주었을 때 그것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특히 합성적인 이런 약물 같은 게 들어갔을 때는 우리 뇌에서 그것이 분비가 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성취감을 느껴서 아이들이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독 상태가 되면은 그런 일상적인 성취감으로 인한 도파민 분비가 더 이상 즐거움을 안겨줄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자극적이고 더 큰 즐거움을 주는 그런 큰 자극을 찾게 되고 그것이 바로 중독 현상입니다. 실제로 이제 핸드폰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중독도 이 도파민 분비 이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실제로 뇌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의 경우에 이제 특히 청소년기에 이제 창의적인 이런 이제 활동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함양하는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생성 과정을 저해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연구 결과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중독 경향 그룹과 건강한 이제 그룹을 이제 비교해서 뇌를 촬영을 하였을 때 이 우리 뇌 앞부분 전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옆에 이 측두엽이라고 하는데 이 전두엽 부분과 이제 측두엽 부분이 덜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스마트폰 중독 그룹에서는 그것을 이제 발견하였고 그리고 이 전전두엽 부분과 이 측두엽 부분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이제 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지를 할 때, 창의적인 사고를 할 때 그것을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 되면은 그러한 인지가 창의성이 감퇴된다, 감소한다라는 것을 이제 연구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청소년이죠. 이제 중학생 490명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하였는데 거기에서 스마트폰 중독 위험이 높은 아이들이 128명이었다고 합니다. 4명 중에 1명이 지금 이제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과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를 보았는데, 이제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이 더 높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아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기에 이제 청소년 시기에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을 때 또는 젊은 성인의 시기에 20대 초반 이런 때 이제 자아존중감을 이제 측정을 하였을 때 그러한 그 값이 그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인생 후반기에 정신 건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는 것은 그 아이의 이제 전생에 걸친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 데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런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았다.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질이 더 낮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분석을 했을 때 이 스마트폰 중독이 심각해질수록 공격적 성향이 더 강하고 또 자아 존중감은 더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스마트폰 중독이 높은 군과 이제 일반 비교군을 비교하였을 때 이제 스마트폰 중독 척도 비교하였고 또 이제 아이들이 금단 증상이 있는지, 또 신체 통증, 또 불안, 우울 이런 거, 그리고 범죄 행동, 공격 행동, 그리고 사회성은 어떤지, 주의 집중은 어떤지, 이제 자기 파괴, 이거는 이제 자살 이런 거를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제 자아 존중감은 어떤지, 부모님과의 소통은 어떤지, 이제 표출되는 불안 정도는 어떤지,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해보았을 때 아주 놀라울 정도로 모든 항목에서 유의미하게 이제 스마트폰 중독 고위험군에서는 일반 비교군에 비해서 건강한 아이들에 비해서 전부 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이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모든 항목에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이제 놀랍고 이게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는데요. 그리고 스마트폰 중독이 심할수록 공격적 행동이 더 많아지고 또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더 낮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 생애에 걸친 정신 건강, 그러니까 나중에 정신 질환이 된다는 거예요. 조현병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경 정신 질환 이러한 것들의 발병률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그래서 아이들 청소년 시기에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정신건강 면에 있어서 이것을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지금 그 다음에 얘기할 부분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럼 이 명상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적으로 이제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도 보통 명상이라고 하면 그냥 앉아서 눈 감고 있다라는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동적인 방법으로도 우리가 뇌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 집중력이 이제 낮은 또 이제 청소년 또 아이들일수록 이제 몸을 활용하여서 그런 이제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명상은 의식이 이제 나의 그 생각, 이 의식이 지금 여기에 현재에 집중하고 몰입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뇌의 상태가 변화하고 그리고 뇌의 상태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경계를 통해서 내분비계를 통해서 이제 순환계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의 상태가 변화하게 되면 몸의 상태도 당연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이제 뇌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뇌 훈련이다. 뇌를 이제 훈련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신체적인 이제 운동을 하면 그 몸이 이제 튼튼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명상 훈련을 하게 되면 이제 뇌가 튼튼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뭐 몸이 아픈 사람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냥 운동을 하는 그러한 효과와 명상을 하는 것의 그 효과가 이제 어떻게 다른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신체에 또 어떻게 다른가 또 뭐 인지 기능 향상에 또 어떻게 다른가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달리기를 이제 아이들이 체육 시간에 이제 1시간 동안 뭐 막 신체 활동을 해요. 그러면 그 1시간 동안 뭐 유산소 운동을 하고 또 이제 근력 운동을 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몸이 튼튼해지죠. 몸이 튼튼해지는데 이 명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뇌의 그 활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뇌를 이제 어떻게 활용하는 방법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자기를 관찰하고 바라보는 힘을 키우게 되면 그 명상을 만약에 뭐 30분 동안 하는 뭐 교육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30분 동안에만 일어나는 그 이제 한정된 그런 운동이 아니라 훈련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뇌를 바꾸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다른 친구들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바뀌게 되고 또 부모와 또 이제 다른 선생님들과 또 이제 사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변화하게 되고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그것이 이 아이에게 이제 스트레스 저항치를 높여주어서 그 몸에서 일어나는 그 스트레스 반응도도 변화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뇌가 변화하게 되면 그 24시간이 모두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제 접근 방식으로 이 아이의 이제 삶이 바뀔 수 있는 뇌가 바뀌면 이제 삶이 바뀌기 때문에 그러한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이 뇌의 주인으로서 이렇게 뇌를 내가 이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주인이 되는 것이죠. 뇌의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훈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뇌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살아가죠.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아이들이 이제 내가 뭔가 화가 났을 때 이것을 이제 내가 왜 화가 났지?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이제 감정을 뭐 예전에는 그냥 생각 없이 이제 화를 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기의 감정을 이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 인지력도 향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시 중독으로 돌아가서 이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회복하는 그런 이제 그런 센터들도 있는데 이제 성인의 경우에 이 회복 초기에 이제 흔히 정신적 흐릿함을 경험하는데 또 중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이건 집중하거나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이제 좌절감을 또 이제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분의 변화, 우울감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명상이 이제 중독으로부터 재활하는 이런 과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적인 치료법으로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명상이 지금 의식을 지금 현재에 이제 집중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호흡이나 신체적 감각에 집중하는 것을 많이 하게 합니다. 만트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똑같은 이제 그 사운드를 계속 이제 반복해서 이제 의식을 현재에 머물도록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더 쉽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예전에는 나 자신이 이러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 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메타인지라고 하죠. 이러한 것이 이제 능력이 이제 적었었는데 이 명상을 함으로써 이 전전두엽이
이제 실제로 두꺼워지고 이제 활성화되고 그러면 이 앞부분에서 우리 인간이 고차적인 그런 사고 능력, 메타인지, 나 자신에 대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커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고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커지고 이제 뇌에 직접적으로 그런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뇌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게 이제 비알 뇌교육 강의인데 이제 비알 뇌교육에서 이제 그 뇌교육 5단계 기반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 뇌교육 5단계에 근거한 그 프로그램들의 연구 결과도 지금 이후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명상이 이런 중독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5가지 방법으로 이제 그 기전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건데요. 먼저 우리 뇌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와 뭔가 이제 그냥 멍하게 가만히 있을 때 이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사과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내 눈으로 들어온 시각적 정보, 그 사과와 관련된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저 사과 맛있고, 저 빨간색은 뭐 할머니 집에 있던 그 사과랑 색깔이 다르다. 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모으는데 이러한 상태가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그 네트워크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종종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방랑하는 마음을 담당하는 뇌 네트워크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마음이 방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연구들에 따르면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하게 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우울증이라든지 이제 불안 장애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이제 지나치게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 있습니까? 특별히 어떠한 일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 과거에 안 좋았던 일이 떠오른다.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졌어요. 아무런 특별한 뭔가 자극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것은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강하게 연결되었던 부분을 이제 자동적으로 활성화시키는 이게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거든요. 그것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 뇌에 이제 강하게 각인되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심하게 활성화되면 이제 계속 안 좋은 일이 떠오르고 그래서 이제 불안이 더 심해지고 우울이 더 심해지고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을 이제 안정시키는 기능을 이 명상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상하는 사람들의 뇌를 이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 지금 이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파란 색깔 보이십니까? 뇌 사진을 찍었을 때 이 파란 색깔 부분이 지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여기 MW라고 써졌는데 마인드 완더링 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마음이 방랑할 때에는 우리 뇌가 여기저기 막 활성화된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뇌가 여기저기 막 활성화됐는데 이제 명상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명상 상태로 들어간 뇌에 활성화된 부분이 색깔로 칠해져 있습니다. 노란 색깔 부분인데요. 그래서 명상의 방법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는 달라지지만 엄청나게 적은 부분만 활성화되어 있죠. 그래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고요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서 우리 막 여러 가지 소리가 보통은 많이 들려오는데 이제 명상을 하게 되면 마음이 고요해진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뇌 활성이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랑하는 마음의 상태에서는 뇌의 많은 영역들이 활성화되는데 명상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이제 집중하는 부위만 활성화하게 됩니다. 마치 이제 카페에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막 많이 있으면 소리가 엄청 많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여러분들이 그런데 친구랑 카페에 들어갔는데 그 친구 처음에는 막 시끄러웠는데
이제 집중하다 보면 친구의 소리만 들리게 되죠. 이제 주변에 어떤 음악이 들렸는지 주변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고 자기가 집중하는 친구의 소리만 들리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명상 상태에서는 뇌가 고요해진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뇌가 고요해지기도 하면서 그러면 뇌가 이 고요해지는 훈련을 하기 때문에 우리 뇌가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인데 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뭔가 이제 공부를 하거나 뭔가 문제를 풀거나 이럴 때에는 그 기능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뇌 효율은 더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결과를 이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지 과정이 이제 향상이 되게 되는데요. 우리가 실제로 이 뇌교육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는데 그것을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뇌가 이 방에 해당한다고 했을 때 정리되지 않은 방에서 펜을 찾아달라고 하면 찾기 되게 어렵겠죠. 막 여기저기 막 찾아야 되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뇌가 이렇게 정리정돈이 잘 되었다고 하면 이제 펜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명상 훈련을 한 사람의 뇌는 정리정돈이 잘 된 방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의 경우에 정보를 찾는데 뇌를 더 많이 살펴보아야 하고, 그래서 뇌가 에너지를 더 많이 써야 목표 한 바를 달성할 수 있는데,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명상을 통해서 정보를 찾는데 뇌를 조금만 살펴보아도 되고, 뇌가 에너지를 적게 쓰는데 목표 한 바 달성이 가능하다. 이것을 이제 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이제 2020년에 이제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제 연구 발표한 결과입니다. 뇌교육을 한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에서는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 하는 것을 이제 측정을 하였는데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지 기능의 한 가지로 이제 이제 짧은 기간에 어떤 이제 기억을 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인지 기능에 이제 기반이 되는 그 인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작업 기억이 좋으면 이 학업 성취도가 좋거나 장기 기억으로의 전환에 도움이 되거나 이제 또 이 학습이나 사고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이 작업 기억에 문제가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는 이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이제 3주간 명상 훈련을 하였는데, 이제 절반은 이제 그 실험 그룹에 참여하였고, 절반은 이제 비교 그룹에 참여하였습니다. 실험 그룹에 참여한 아이들은 이러한 이제 HSP 짐 자세라고 해서 이런 동작을 3분간 하고 또 독립부라고 하는 동작을 또 3분간 또 오른쪽 왼쪽을 바꿔서 3분간 이제 총 9분을 2세트 하루에 그래서 한 18분 정도죠. 한 20분 정도를 3주간 실행을 하였고 비교 그룹은 같은 시간 동안 이완 휴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였을 때 그 전후로 이 작업 기억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수행을 하였고 또 그 작업 기억을 측정할 때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였습니다. 뇌의 상태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훈련 전후로 이 명상군과 휴식군을 비교하였을 때 이제 휴식군은 별 차이가 없었는데 명상군은 훈련 후에 이제 유의미하게 인지 능력이 향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뇌파를 같이 측정을 하였는데 이 배회측 전전두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뇌파 변화가 관찰이 되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어떠한 결과냐 하면 이 뇌의 효율이 증가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명상 훈련한 학생들에서 뇌를 더 적게 사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더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이제 뇌 사용 정도가 더 적은데 이제 점수를 인지 기능은 더 향상되어 있었고 이제 마치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펜을 금방 짧은 시간에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데 더 낮은 점수에서 그러니까 이제 작업 기억 점수가 더 낮을 때에는
뇌 사용 정도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정기정돈이 되지 않은 방에서 많이 움직여도 뇌를 많이 써도 이제 펜을 찾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이제 인지기능 점수가 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과를 통해서 이 이제 명상 훈련을 하는 것이 이제 뇌의 효율을 증가시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명상이 이 중독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제 5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는 이 불안 그리고 이제 사회 불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한 것을 느끼는 불안감이 감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중독 뇌에서 그 명상을 이제 활용을 하였을 때 잘 보고되어 있는 것이 문헌적으로 이제 스트레스 감소가 가장 많이 이제 보고가 되어 있고 또 이제 연구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데 명상이 불안을 깊이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집중과 관련된 뇌 영역의 변화를 가져오고 사회적 불안 증상으로부터 완화시킨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감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뇌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죠. 어떤 환경이 어떤 아이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런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주관적인데 그래서 이 스트레스 역치를 높이는 작용을 이제 명상이 하게 됩니다. 어떠한 환경에 놓여졌을 때 이것을 스트레스라고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뇌의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의 축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 호르몬이 이제 뇌에 계속적으로 들어가서 뇌세포를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우리 뇌에서 인지되는 그러한 그 역치를 높이는 거, 스트레스 저항성이라고 하죠. 그것을 유연하게 그 뇌를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을 이제 명상을 통해서 실제로 이 뇌교육에 기반한 이 명상이 뇌를 어떻게 이제 스트레스에 강한 뇌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 뇌 연구 결과를 지금 보여드릴 것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전전두엽의 기능과 또 스트레스 축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전두엽이 우리 뇌 여러분들 이마 여기 만져보시면 여기 바로 전전두엽인데요. 이 전전두엽의 그 기능은 이 피니어스 게이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 이제 의사나 뭐 과학자가 아니라 철도 공사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다이너마이트로 당시에 이제 폭발을 시켜서 이제 그 산에 이제 공사를 하는데 이 폭발 현장에서 이 철막대기가 이 사람의 이 뇌를 관통을 했다고 합니다. 전전두엽을. 그런데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고 그런데 이것을 이제 뺀 다음에 나중에 이제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의 성격이었습니다. 성격. 사고 전에는 이제 유쾌하고 사람의 성격이 좋았는데 이 사고 후에 이 철막대기가 이제 전전두엽을 관통한 다음에는 이제 성격이 변덕이 심하고 또 공격적인 성향으로 변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 사람을 이제 평생 이제 어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 연구를 통해서 전전두엽이 이 감정 조절이라고 하는 것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실제로 감정 조절만이 아니라 메타 인지라든지 인간이 하는 고차적인 거 뭐 미래를 계획하고 뭐 이러한 모든 거 뭐 집행 기능 무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수행하고 이러한 모든 것과 관련된 것들 인간이 동물과 다르다고 하는 그러한 많은 것들이 전전두엽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은 이 감정 조절과 관련된 것인데요. 그래서 생각, 감정, 행동을 조절하는 중앙 사령탑이다라고 전전두엽은 할 수 있고, 근데 우리 뇌의 중앙 부분에 있는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존에 중요한 두려움이나 위험을 우리에게 제시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고 또 이제 스트레스 축이라고 하는 식상하고 뇌하수체 부신축을 활성화시켜서 부신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전전두엽이 편도체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뇌에서는 이제 편도체는 이제 디폴트로 막 이제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건강한 뇌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크기 때문에 편도체를 억제해서 지금은 괜찮은 상황이야, 흥분하지 마, 이렇게 편도체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서 조절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은 뇌, 이러한 뇌에서는 이제 전전두엽의 편도체 조절력이 줄어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편도체는 이제 과활성화되어서 이제 정서 조절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울증, 만성 우울증 환자의 경우에 이제 그 스트레스 축이 과활성화되어 있어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다 분비가 되어서 이것이 이제 뇌에 어느 정도는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이제 증가하게 되면 우리 뇌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독성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 전전두엽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능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이제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내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그러한 특징을 이제 만성 우울증 환자에서 볼 수가 있고, 또 어디에서 볼 수가 있습니까? 치매라든지 이런 신경 질환의 경우에 그 치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전전두엽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전전두엽에 이제 특히 그 영향을 입게 되면은 성격이 변한다. 이제 좀 이제 공격적으로 많이 그런 성격이 되는 경우에는 이 전전두엽이 이제 많이 얇아진 경우가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제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뇌에서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이 정상적이어서 편도체 활성이 감소하고, 그래서 감정 반응이나 스트레스 반응이 이제 적절하게 조절이 되는데,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이 전전두엽 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따라서 이 고차 사고 능력, 이 전전두엽이 고차 사고 능력을 담당하는 곳이니까 이런 것이 저하되고, 또 감정 반응이 아주 반사적이고 습관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나 공격이나 도피 행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 사실은 그 성격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미 이제 뇌에서 그것이 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이제 문제에 의한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구 결과를 볼 건데요. 이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한 이 뇌파진도 명상 프로그램 1시간 정도, 75분 정도인데요. 이제 중간에 이 뇌파진동이 들어가고, 뇌교육 5단계에 기반해서 이런 프로그램으로 이제 이것을 이제 장기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의 뇌와 일반 사람들의 뇌를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했을 때, 이제 평균 3.5년 이러한 이제 뇌편성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이 이제 일반인에 비해서 이 전전두엽 부분에 이제 피질이라고 하는 것은 신경세포의 이제 세포체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겉표면입니다. 우리 뇌의 겉표면. 그리고 이제 백색질, 이것은 신경세포의 축색 부분, 신경 전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곳인데요. 이 백색질 부분의 두께가 증가하여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이거는 이제 활성화를 본 건데요. 이 같은 이제 명상자와 이제 비명상자를 비교를 하였을 때 이 전전두엽 부분의 활성화가 이제 달라져 있었다라는 것을 발견한 연구도 이제 보고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뇌파진동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는지
이 지금 이러한 것이 지금 있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다 가지고 오지는 못했는데 결과들을 이제 긍정 정서가 증가가 되고 또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향상하고 뭐 이러한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이제 이 명상 방법에 의해서 보고가 되어져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 왜 그런지, 이 뇌파진동 명상의 어떤 부분이 그런지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이제 복부를 두드리는 이런 뇌파진동 명상이라든지 또 뭐 단전치기, 단전 두드리기라든지 장운동이라든지 또 이제 뭐 복식 호흡이라든지 이 배꼽을 이렇게 이렇게 지압하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들이 들어가 있는데, 장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복부죠. 복부와 관련된 운동들을 많이 합니다. 이 복부와 관련된 운동들을 많이 하게 되면은 우리 장에는 이제 우리 뇌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신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뇌관에서 나오는 뇌신경인데, 뇌신경 중 10번째 뇌신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심장에도 연결되어 있고, 폐에도 연결되어 있고, 간, 위, 장 전부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 아주 많이 이렇게 이제 줄기를 뻗어서 연결되어 있는데, 그래서 장에서 변화하는 그런 정보들이 뇌로 곧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것이 어떠한 정보들이냐? 이렇게 지금 기계적으로 이렇게 두드리거나 누르거나 이렇게 두드리거나 아니면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 장운동이라고 하는 건 또 호흡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서 여기에 근육들이 움직이면서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 끝에서 이 기계적 움직임을 캐치할 수 있는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를 캐치할 수 있는 수용체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음식을 먹기 때문에 음식에 의한 화학 수용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신호를 캐치해서 그것을 뇌로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명상 방법에 의해서 이런 이제 동적인 명상 방법에 의해서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부교감 신경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들은 우리가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었을 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뭔가 마음이 편안할 때 어떻습니까? 이제 심호흡하게 되죠. 이제 호흡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제 릴렉스하게 됩니다. 릴렉스하게 되는데, 그러한 때에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가 된다고 했는데요.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실제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이 미주신경이 아까 뇌간에서 나오는 신경이라고 했죠. 그래서 뇌간에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데 고립로핵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지하철 노선표를 보면은 이제 뭐 서울역에서 뭐 이쪽으로 뭐 갈아타기도 하고 뭐 이렇죠. 그래서 뇌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하철 노선표처럼 여기서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여기서 저쪽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3가지 경로를 이제 보여드릴 것인데요. 고립노획으로 들어간 정보가 먼저 이제 실방핵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뇌하 수체를 거쳐서 이제 부신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제 뇌하 수체가 내분비 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혈류를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지금 이 부신이라고 하는 거지, 부신 피질에서는 원래 스트레스 호르몬을,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우리가 뇌에서 스트레스 받았다라고 내가 인지하는 순간 이제 시상하부에서 뇌하수체에서 부신 피질로 이렇게,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것을 HPA 축이라고 하는데 이 축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트레스 축을 감소시킨다. 그래서 우리 부신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감소시킵니다.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코티졸이 지나치게 분비게 되면 이게 다시 뇌로 들어와서 뇌세포를 죽인다라고 했죠. 그런데 그러한 것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가 감소하게 된다. HPA 축이 감소함으로써. 그리고 이 실방액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복층피계부로 가서 여기에서는 도파민을 분비하는데 도파민이 자동적으로 이제 천연적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약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중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중독은 이제 뭔가를 아주 계속했을 때 이것이 조절이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인데 이 명상에 의한 이제 도파민 분비는 이제 보상회로를 활성화시켜서 이제 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립노획에서 청반핵 그리고 배측 솔기획으로 가서 이것은 세로토닌을 합성하는 신경세포들이 많이 있는 곳인데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행복과 평온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이 복부를 이제 많이 태핑하거나 이제 움직이거나 훈련함으로써 미주신경이 활성화되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이 미주신경이 활성화됨으로써 이렇게 이 빨간색 스트레스 축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게 되고 또 이 파란색 경로, 의욕을 느끼게 됩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지 열심히 하자 뭐 이러한 느낌 그것이 바로 도파민이 분비되었을 때 그리고 여기 핑크빛 행복감 세로토닌 분비가 증가하면서 행복감을 증가시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명상이 또 중독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법 5가지 중에 4번째는 이 뇌파의 변화인데요. 이제 알파네파의 증가된 수치를 통해서 이런 이제 분노, 좌절감, 슬픔의 감정이 크게 감소가 되고 또 이제 자신의 감정을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함으로써 관계 회복에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 명상법을 온라인으로 수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뇌파 연구를 진행하였을 때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알파파, 이거는 세타파인데 이게 사전과 사후고 이제 명상 수행자가 이제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사후에 명상 수행자가 이제 알파파 이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라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이제 불안과 이제 분노가 이제 명상 수행자들이 이제 더 유의미하게 감소하여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가 이제 천연 도파민 방출입니다. 중독자의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독이 진행됨에 따라 증가하게 되는데 같은 정도의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도파민의 더 많은 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또 중독의 전형적인 그 사이클인데요. 그래서 내가 느꼈던 즐거움을 같은 정도의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더 많은 정도의 약물을 복용하고 더 많은 정도의 시간을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도파민 분비를 건강하게 조절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이 규칙적으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도파민 수치가 더 증가하고 또 이 명상을 하지 않을 때에도 최적의 건강한 범위를 도파민 수치에 있어서 유지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실제로 이 명상을 청소년에게 적용했을 때 이 핸드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연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평균 나이 16세 청소년이었고 이제 실험군에서는 아침에 명상 프로그램 1회 20분, 주 2회, 총 12회를 하였다고 하고 비교군하고 비교를 한 것이고 이제 사전과 사후 그리고 다 끝난 다음 12주 후 또 후에 이제 4주 후에 다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명상을 하였을 때 스마트폰 중독이나 그리고 만족감, 순간 만족감. 이 만족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순간 만족감, 그리고 장기적 만족감, 스트레스 대응 전략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상의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데이터를 보면은 처음에 연구에 참여한 아이들의 이제 실험군과 비교군의 수준은 전부 같았습니다. 자기 조절 능력이라든지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능력이라든지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된 점수도 전부 다 같았고요. 그런데 명상을 수행한 그룹이 여기 이제 실험군, 이제 비교군인데요. 이제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해서 이제 뭐 일상생활 장애, 그리고 가상 세계로의 지향성, 금단 증상, 내성 이러한 것들을 이제 조사를 해보았을 때 명상을 수행한 그룹에서는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가 보여졌습니다. 유의미한 감소가 보여졌고 이제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토탈 스코어를 보시면은 네, 그리고 자기 조절 능력에 있어서 이제 순간 만족감과 지금 어떻게 만족스럽게 느끼는지 그리고 장기적인 만족감을 조사를 하였을 때 이것은 이제 도파민 분비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험군에서는 명상을 수행한 아이들은 이제 순간 만족감도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고, 그리고 장기적 만족감도 명상을 한 아이들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비교군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대처 전략은 이제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 그리고 사회적 지지, 내비게이션, 또 뭐 희망적 관측, 정서 집중,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를 하였는데 명상을 한 아이들은 문제에 집중하는 능력도 증가하여 있었고 뭐 이제 사회적 지지라든지 이러한 부분 또 스트레스 정도는 유의미하게 이제 감소하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이 핸드폰으로 향하게 하는 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의 스트레스 받으면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이제 나에게 기쁨을 주는 이제 핸드폰으로 가게 되는데 내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할 수 있으면은 그 스마트폰 중독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주간의 명상을 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었고 그리고 12주 다 끝난 다음에 이제 4주 후에 또 팔로우업으로 후속으로 이제 또 이것이 지속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았을 때 이제 그 지속 효과가 있는 이제 항목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해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은 가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뇌라고 하는 것은 자극에 의해서 변화하고 또 이제 중독된 뇌라고 하더라도 훈련에 의해서 재활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그런데 다시 뇌가소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안 하면 다시 안 좋아지는 뇌 건강이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자아 존중감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핸드폰 중독이 높다라는 것이 이제 그 연구에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사회 불안은 더 높고,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서로 친구랑 이야기하는 거 불안하고, 또 이제 모르는 사람하고 또는 사회생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친해지고 이러한 것에 대한 불안감을 더 많이 느끼고 대인 민감성이 더 크고 그럴수록 이제 핸드폰 중독이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은 핸드폰 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이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 자아 존중감을 증진시키는 그런 이제 명상을 통해서 이런 자아 존중감 향상이 그 명상이 아까 뇌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들을 보았었는데 그리고 핸드폰 중독에도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였었는데 그 이면에 이런 자아 존중감에 향상시키는 그런 명상의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뇌파진동 명상을 이제 수행한 사람들의 이제 뇌 변화를 이제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내가
그 자아 존중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존중하는 그런 느낌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자아 존중감이 높겠죠.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가 나를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것과 관련된 뇌 영역이 이 뇌섬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에 대한 느낌을 나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아, 나는 뭔가 불편해. 나는 뭔가 불쾌해. 아니면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이러한 느낌을 만들어냅니다. 그러한 것은 아주 많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뇌섬엽이 그러한 느낌을 나에게 제시해주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모든 감각들, 내부에 있는 모든 감각들, 이 내장기관들 막 있죠. 그리고 몸의 온도까지, 뭐 그러한 것들까지, 그러한 모든 내부 감각들이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오감을 통한 모든 정보들이 이제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런 기억들, 그리고 그것과 연결된 감정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뇌섬엽으로 집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다라는 것을 나 자신에게 제시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많은 기능과 의식, 감정, 신체 향상성, 연민, 공감, 지각, 운동지와 대인관계까지 이 뇌섬엽은 아주 많은 우리 정신 기능과 관련이 있는데 이 뇌파진동 명상을 장기간 수행한 그룹과 비교군이 이 뇌섬엽과 타 뇌 영역 간의 연결성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왜 연결성을 조사를 하였느냐 하면 이와 같이 뇌섬엽은 아주 많은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다른 뇌 영역과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조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뇌의 다른 영역들과는 이제 그 이제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습니다. 뇌섬엽과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은. 즉, 명상을 훈련한 사람들은 정보, 정보 취합이 빠릅니다. 뇌 안에서.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다. 정보 취합이 빠르다. 내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더 빠르게 알 수 있다. 그런데 해마 방회와의 기능적 연결성은 감소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해마 방회라고 하는 부분은 편도체와 딱 붙어 있는 곳이고 이 편도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러한 기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도체의 불안감, 부정적 감정이 이제 해마 방회를 통해서 뇌섬엽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연결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내가 자아상을 형성할 때 부정적인 자아상 형성하는 것을 방지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명상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명상에 의해서 불안감 감소라든지 긍정 감정의 향상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발견이 되는데 관찰이 되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뇌 구조학적 뒷받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하자면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이 뇌섬엽의 기능적 연결성 변화를 이제 조사한 이 연구에서 두 가지 결과를 얻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뇌섬엽과 다른 뇌 영역 간의 기능적 연결성이 증가되어 있었다. 이것은 우리 뇌에서 정보가 빠르게 전달되어진다. 정보의 취합이 빠르다. 뇌 효율이 빨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뇌섬엽과 해마방회, 이것은 해마방회는 불안과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는 편도체와 이제 밀접하게 연결된 곳으로서 이곳과는 기능적 연결성이 감소되어 있었다. 정보가 느리게 전달된다. 즉,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 제시를 감소시키고 있었다. 그러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게 되는 뇌를 만드는 거죠.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뇌 효율은 증가하고 자신에 대한 부정적 정서는 감소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이제 명상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아 존중감 향상에 기여를 하는데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15주간 이제 명상 훈련을 한
이제 연구에서 이제 자아존중감을 측정을 하였을 때 이제 이것은 빨간 것은 비교군인데 자아존중감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별 변화가 없겠죠. 근데 이제 명상을 훈련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증가하는 것이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우리 뇌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제 심리적 스트레스가 감소하게 되고 똑같은 환경에서 그리고 느끼는 우울이나 불안이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뇌에서 변화하게 되면은 뇌에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키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축 활성이 감소하게 되고 또 교감신경 활성도 감소하게 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 활성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이 이완되었을 때 증가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불안이나 스트레스랑 관련된 이런 코티졸이나 에피네프린 분비는 이제 말초에서 감소되면서 생리적 스트레스 반응이 우리 몸에서 감소하게 되고 이러한 것이 이제 정서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이러한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우리의 면역계 그리고 소화기계, 내분비계 우리의 시스템과 몸의 시스템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에서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것이 다시 이제 뇌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정보가 그래서 선순환에 들어가는 것을 돕는 그런 이제 뇌의 훈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가 이제 여러 가지를 전달을 드렸는데요. 요약을 하면 먼저 스마트폰 중독은 뇌의 작용을 변화시켜서 창의적 인지를 저해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를 같이 보았고요. 스마트폰 중독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서 행동 및 정서적 문제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중력이나 자아 존중감이 더 낮았고, 그리고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질이 더 낮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중독 뇌를 변화시켜서 이 집중력, 인지 기능, 정서 조절력, 자아 존중감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 명상을 통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를 조용하게 하고 그래서 집중하는 부위만 활성화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뇌가 쓸모없는데 에너지를 적게 쓰게 되니까 뇌 피로도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뇌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기억 등의 인지 능력이 향상하게 됩니다. 뇌를 더 적게 쓰는데 기능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명상을 통해서 전전두엽이 우리 뇌의 중앙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전전두엽이 더 두꺼워지고 활성화되어서 정서 조절력이 향상되고 메타 인지가 향상되게 됩니다. 또 뇌파진동 명상에 의해서 이 복부를 통해서 많이 이제 뭔가 훈련을 하게 되는데 이 미주신경 활성화가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 활성화가 뇌로 들어가게 되면 스트레스가 감소되고 이것은 스트레스 축 활성의 감소를 통해서 즉 코티졸 분비 감소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의욕을 느끼게 되면 이것은 도파민계의 조절력이 회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행복감이 증가된다. 이것은 세로토닌계가 활성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상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키고 있었고요.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핸드폰 중독이 높은데 뇌파진동 명상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아까 뇌섬유학과의 연결성 연구에서 볼 수가 있었고 자아 존중감 향상에 그래서 도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명상에 의해서 어린이의 자아 존중감이 향상이 된다는 연구 결과를 보았고요. 명상은 그리고 뇌와 몸의 상호작용이 선순환에 들어가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은 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적어주시면 교수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들 명상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요?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교수님. 네, 아이들 명상은 지금 여기 이제 어, BR 내교육에서 지금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이들 대상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 명상이라고 했을 때 아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가만히 앉아서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은 이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 뇌의 네트워크 모드를 그 활성화 모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버전을 바꾸는 거죠. 이 활동 모드를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모드로 바꾸는 것인데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아주 숙련된 이제 성인인 경우에는 이제 쉽게 가만히 있어도 그러한 현재에 집중하는 모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아이들의 경우나 이제 성인이라도 초심자의 경우에는 집중하는 것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서 이제 몸을 신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뭐 신체를 두드린다라거나 아니면 몸을 움직인다라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재미있는 놀이를 통해서 이제 호흡에 집중하게 한다라거나 그래서 이 어떤 놀이나 몸의 움직임이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의식을 현재에 머물도록 하는 이런 동적인 방법, 동적인 이제 명상의 방법을 이제 취하는 것이 이제 아이들에게 쉽게 명상 모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명상은 몇 살부터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 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속적으로 발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약간씩 이제 그 차이가 있죠. 개인차가 있죠. 그렇기도 하고 해서 이것은 이제 뭐 몇 살부터 이렇게 연구되어진 것이 이제 많이는 없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생활 습관이라고 라이프 스타일로서 아이들에게 접하게 하면은 가장 이제 효율적일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직접 그 방법을 알면은 이제 쉽게 그 아이가 아주 어리다고 하더라도 이제 뭐 3살, 4살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그 아이에게 적절하게 그 자기의 몸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집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제 그 방법을 직접 배우고 아이들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그것을 알아야 그것을 아이들에게 이제 뭐 명상 언제부터라기보다는 부모님이 미리 알고 있으면은 그 아이들 이제 가까이에서 이제 쉽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도 충분히 이것은 이제 뇌를 활용하는 방법이고 뇌를 현재에 집중하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이와는 별 상관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명상 방법 중 조용한 명상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지 문의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가 뭐 똑같이 뭐 명상을 배우러 간다 또는 명상 음악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의식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면 명상인 것이고 내가 잡다한 생각을 한다. 그러면 명상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이제 의식의 상태가 그것이 이제 명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용한 음악 명상을 듣는 것도 당연히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명상과 옥시토신이 관계가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몇 가지만 이야기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몸이 한 가지가 마치 도미노입니다. 도미노 하나 블록을 이렇게 건드리면은 쭉 이제 끝까지 파장이 가죠. 그리고 우리 몸도 여러분이 뇌의 어느 부분에 변화를 일으키면 뇌만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뇌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과 내분비계를 통해서 또 신경계를 통해서 이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명상을 통해서 뇌가 변화한다라고 하면은 우리 몸 전체 시스템이 변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 분비도 당연히 변화하게 된다.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거 사회적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명상을 통해서 사회적 상호작용이 변화한다라는 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옥시토신의 분비와도 이제 연관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뇌파 진동 명상은 뇌교육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게 있고 아이들은 몇 살까지 할 때 효과가 큰지 문의 주셨습니다. 뇌파진동 명상 이것은 이제 그 BR 뇌교육의 프로그램을 제가 뭐 잘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요. 뇌파진동 명상이라고 했을 때 오늘 제가 뇌파진동 명상이라고 했을 때 중간에 이제 뇌파진동이라고 이제 복부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이렇게 도리도리 하는 그런 거를 뇌파진동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앞뒤로 여러 가지가 하나의 1시간짜리 그 프로그램을 뇌파진동 명상이라고 명칭을 붙여서 오늘 강의를 했는데요. 그 앞에는 여러 가지 이제 뇌체조를 하는 것이 있고요. 뭐 관절 돌리고 뭐 이렇게 몸 근육 운동도 하고 이런 비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뇌체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지감 명상이라고 해서 이제 에너지를 느끼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단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뇌교육 프로그램 중 어떤 게 있는지는 여기 나중에 BR 뇌교육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네, 핸드폰 중독인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은지 문의 주셨습니다. 핸드폰 중독인 학생에게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 질문이 많이 어렵습니다. 질문을 어, 말을 하면 듣겠나요? 핸드폰 하는 게 좋은데 핸드폰보다 더 좋은 걸 갖다 주지 않는 한 말을 해도 안 들을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그 몸을 움직이게 하거나 다른 것을 대안을 주어야겠죠. 핸드폰을 하지 말라보다는 핸드폰보다 더 좋은 환경을 그리고 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른 것을 통해서 더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뇌로 학습되도록 그래야 그쪽에서 도파민 분비를 경험할 수 있어야 이 핸드폰에서 얻은 그런 거를 대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대체가 없으면 어렵기 때문에 말보다는 뭔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디폴트 모드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데요. 멍 때리기 등으로 설명하며 창의적 사고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네, 맞습니다. 이제, 뭐, 제가 아까 표현을 멍 때린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멍 때리기 명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있어서 의식이 현재에 머문다 하면 그것은 명상입니다. 명상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뇌를 이제 촬영해 보면은 명상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 그 나의 의식이 현재에 머문다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이 뭔가 공부를 한다. 그러면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가 활성화됐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냥 이제 다 끝나서 그냥 나 가만히 있어 하면은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음악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명상을 한다. 태스크 포지티브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뭔가 특별하게 작업하지 않고 있을 때는 그냥 이제 전부 다 해서 총칭해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여도 모든 순간에 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같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러한 환경을, 뇌적 환경을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일 뿐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호르몬에 대해서 알고 싶다 질문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까 이제 그 스트레스 축이 활성화된다라고 했고, 또 이제 교감신경계 이야기를 또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는 이렇게 크게 우리 몸에서 두 가지로 스트레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었을 때 여러분들 교감신경계는 이제 이렇게 척수를 이제 주로 척수를 통해서 이렇게 그 디스크 있죠? 척추 사이에 그쪽으로 이제 신경이 나와서 여러분들 이제 뭐 위장으로도 가고 여러분들 몸 장기에 다 가고 근육에도 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감신경계의 말단에서 그리고 이제 그게 부신 콩팥이 있고 그 위에 부신이 있는데 그 부신에 피질에서는 코티졸이 합성해서 분비가 되는데 그 부신의 수질 안쪽에 있는 그 수질에는 이 교감신경의 끝이 이제 거기에 있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이제 에피네프린이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분비가 되면은 우리 몸은 어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그러니까 투쟁을 하거나 또는 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도피를 하거나 그래서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이제 물질입니다. 그래서 근육의 힘이 강해지고 그리고 우리 몸이 이제 이게 그 위장의 기능은 약해집니다. 화장실에 안 갈 수 있는 몸의 상태를 만드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심장 박동은 빠르게 뛰게 되고 이러한 이제 그 몸의 투쟁 또는 도피 반응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으시면서 우리 아이에게 명상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유익한 강의를 해주신 양현정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